안녕하세요. 보타임인 미국 소식입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인.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지금 하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최고위원인 공화당 마이크 갤리거 의원이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일한 행보를 계속하고 통합의 의지 같은 진부한 나레이티브만 고수한다고 하면 10년 안에 중국 공산당에게 패할 수 있다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중국의 하이텍 기업인 포티움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이 PLO, 즉 중국 인민해방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더 우려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던 해외 직접 상품 규정이라고 하는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고 합니다.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SMC라고 부르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생산한 미국의 파생된 기술이 여전히 PTM의 악성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PDM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의 중국 공산당의 군부와 민간 업체 간의 융합 전략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를 해왔다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과 민간의 융합 협력뿐 아니라 월스트리트가에서의 자금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오늘 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을 10년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던 미국 군사개발위원회와 또한 국방부, 많은 관련 단체들이 이번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보고 완전히 놀란 모양입니다. 적을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중국산 DJI 드론에 대한 오늘 의회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소속인 브랜든 칼 공화당 의원이 DJI 드론 구매에 유니버셜 서비스 기금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회사 제품들을 커버드 리스트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드론 시장의 50%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드론으로서 모든 개개인의 안면 인식까지 가능한 중국 첩보용 드론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전역을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앉아서 미국의 모든 상황을 지금 이 드론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딱따구리 편대 4인방이 지난 2, 4분기 동안에 자기들 개인 경호비로 10만 불을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에 대하여 자기들이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회 돈 10만 불을 개인 경호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의식구조가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경호받으면 되나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돈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이고 그 세금을 자기들 개인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죠. 이러니까 오늘 랜드폴 의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의원 입에서 쥐어짠다는 스퀴즈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들이 국민들에게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가운 소식은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개인 구자의 600불 이상에 대하여 영장 없이 수색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하여서는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개인 구자 600불이라고 서민들 주머니를 탈탈 털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말 한 번 잘못하였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 상원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루지아나주 상원의원인 빌 캐시디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2024년에 나와도 자기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지지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는 자기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루지애나주에는 아주 훌륭한 상원의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케네디 상원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캐시디는 2020년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가 불리해지자 자기한테 와서 바지 가랭이를 잡고 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에 나가지. 말빨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건드려가지고 망신을 당합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1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고 비난을 했던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의 죽음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라크에서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대량 살상 무기를 말하였던 콜린 파월이 가짜 뉴스 미디어에 의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기에 놀랍습니다. 언젠가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항상 다른 공화당원을 먼저 공격하는 전형적인 라이너였습니다. 그는 실수를 많이 하였지만 어쨌든 편히 쉬십시오 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친구이며 억만장자이기도 한 데이리 파스카의 집과 그의 친척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FBI가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였지만 FBI는 그저 사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만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데이리 파스카는 일반적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연계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FBI와 협조를 한 자이며 FBI 전직 요원들의 후생시설을 위하여 뇌물성 후원금을 수백만 불 도네이션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철강 중개권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며 지금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러시아를 위한 로비 활동을 하며 때로는 FBI를 위하여 이중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자의 집에 압색을 하는 듯이 하는 이 FBI의 행보가 지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패거리인데 왜 이렇게 매스컴에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빨라지니 이들이 지금 다급해졌는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 모든 화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간에 백신을 강제하면서 12월 초까지 백신을 다 맞아야 탑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종업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없이 사직을 시키겠다고 공갈 협박을 했던 사우스웨스트가 종업원들의 집단 항의에 부닥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전에 보도하였던 천편의 결항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본사 앞에서의 시위와 각 항공사에서의 사우스웨스트에 대한 종업원들의 사보타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정상화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진들이 오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신 강제를 철회하기로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의 승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유발시킨 데릭 쇼븐 경관이 오늘 다른 변호사를 사용하여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데릭 쇼븐 경관을 맡았던 변호사 팀들은 바로 경우에서 변호사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수감이 되어 있고 교도소에서 자비를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변호사비를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오늘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릭 쇼븐 문제를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몇몇 LAPD 경관들에게 물어보면 그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인이 버둥거리거나 한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땅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그를 눌러놓게 돼 있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일을 한 사람은 경우에서 1심에서까지만 변호사비를 커버해주고 2심서부터는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내규 문제이니까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쪼록 항소에서는 좀 더 법치에 의한 정확한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심에서 이 배심원들이 매스컴과 또한 그 시위자들의 나레이티브에 굴복을 하여 법리적인 판단과 해석보다는 언론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배심을 하였던 것이 패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보도하여드렸던 헤이티에서 선교사 17명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FBI가 그 선교사들을 석방하기 위하여 납치범들과 1,700만 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젠 해외에서 미국인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납치당하면 한 사람당 100만 불씩 미국 국고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기본 정책이 테러 분자와 납치범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정권적인 변화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터발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민주당이 내린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지금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유명한 햄버거 체인이 하나 있죠. 인앤아웃이라고.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는 이 매장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매장에 샌프란시스코 시가
모든 손님들에게 백신 패스포트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여부도 아이디를 통하여 확인하라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앤아웃이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자 샌프란시스코시가 지난 목요일 날 나와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즉시 인앤아웃 변호인단들이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항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항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나 주정부가 그 명령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 검토해야 되지 왜 개인 사업체를 통하여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이전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손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반박에 당황한 샌프란시스코시가 급히 다시 재개 명령을 하면서 단 조건은 바깥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또는 싸가지고 가는 투고만 가능하다고 제한적으로 영업 재개를 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앤아웃의 변호인단 측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손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